예, 안녕하셨어요? 예,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자, 그러면 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청년기 때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우리 요새 청년들이 그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많이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맨 처음에도 제가 우리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리벤 운터 아르바이텐,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일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을 하기보다는 일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에서 다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우리 그 집에서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에 그러면 그 돈을 안 주니까 완전히 그 뭐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가치 있는 거는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일 자체만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고 그게 해결이 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발달 심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발달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즉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이 발달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이게 우리가 발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발달해가는 과정은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잠재력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하나씩 실현해가는 거다. 다시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있다,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하고도 이게 사실은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정치가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전도가 양양한 이러한 있었는데 그게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밥 세 끼 먹고 살아있기는 한데 그분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던 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되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자녀를 키워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한 여성으로서의 잠재력을 지금 실현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또 우리 가치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 잠재력을 실현해 가겠다. 그것도 얼마든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이 잠재력을 실현해 가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마다 잠재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마다 살아가는 게 다 다른 게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잠재력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 잠재력을 실현해 가는 거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각자가 자기가 잘하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놔두나요? 안 놔두나요? 안 놔둔다는 게 우리들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리 여성들에게 나도 내가 잘하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래도 이 부모로 대변되는 이 전통 문화가 여성은 잘 이 남편 만나서 자녀 낳고 잘 이 가정을 지키면 되는 거지 뭘 여성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하니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많은 그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실은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면서 살아갔던 이러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여성들은 물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그렇게 썩 즐겁거나 보람이 있다는 느낌은 안 들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또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거를 여자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보통 여성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일을 잘 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니까 그렇게 만족이 없었겠다. 우리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참 좋은 사회가 됐다는 거는 이제는 여자나 남자나 그런 성별에 관계없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사회로 우리가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얘기를 들으시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이 완전하게 잘 됐다보다는 과거보다는 훨씬 그러한 기회가 많이 이제 주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잠재력을 실현하고 살아가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지만 만족하는 삶 자체가 아닌 나도 왜 이렇게 바쁜지 그냥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에 이제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론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이분의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욕구 단계설이다 이렇게 불러요. 욕구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욕구가 이렇게 그 더 기본적이고 더 근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욕구가 나온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한 거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5가지로 돼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제일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의 욕구다. 생존은 뭐죠? 살아야 돼.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이후에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살아남아야 돼. 몇십 년 전에 그 남미의 어느 축구팀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경기를 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눈에 덮인 이러한 그 산에 추락을 했어요. 근데 20일이 지난 후에야 구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반은 살아났어요. 반은 죽었고.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아났을까요?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당시에 죽은 자기 친구들, 동료들의 시신을 먹고 살아났어요. 굉장히 지금 아주 놀라면서 참 그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주 만년설인
그 지금 그 높은 그 산맥에 내가 비행기를 떨어졌어요. 아무도 우리가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옆에는 우리 같이 타고 있던 동료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지금 이미 숨을 이제 멈췄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도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굶고 다 같이 죽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으로야 내가 도저히 아닐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친구를 내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나도 옆에서 죽겠다. 이거 쉽게 안 될걸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남이 어떤 했을 때 막 뭐라 그러면 너도 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그게 그렇게 쉽게 그런 얘기가 나오나 내 입장에 한번 대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이 살아나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거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생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욕구가 생기느냐면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내가 일단 먹고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안전하게 좀 유지하고 싶어요. 응?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이 집도 좀 장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열쇠로 이걸 이 꽁꽁 이렇게 잠그고 다니고 이렇게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전이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이제는 뭐 내가 괜찮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무슨 욕구가 생기느냐면 소속의 욕구가 생겨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속해 있고 싶어. 응?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해.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이제 지킬만해.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이제 좀 내가 어떤 단체에 좀 가입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 정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남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전에는 이렇게 자동차 뒤에 보면 무슨 뭐 이 그 호랭이 마크 라이온스 클럽 뭐 로타리 클럽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은 좀 있는 이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그 후원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걸 하는 게 이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이걸 붙이고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그 정도는 산다는 얘기지. 그 정도는 내가 산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개가 다 이제 이 소속의 욕구란 말이죠. 군대도 그냥 같은 군대 갔다 온 사람보다는 어디에 갔다 온 분들이 저렇게 소속의 욕구가 강해요? 해병대. 그렇지. 해병대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 해병대 갔다 온 분들은 그렇게 그 본인이 해병대에 이 속해 있다는 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 대개 보면 차 뒤에 이렇게 그 해병대 마크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 많지 않아요?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이거지. 뭐 예를 들면 군대 안 간 방위병들 방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없잖아요. 그거 붙이고 다녔다가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해병대는 딱 하고 이 또 지역마다 또 그분들 이렇게 같이 있는 데도 있고 거기 크게 빨간 글씨로 써붙였잖아요. 아무나 해병이면 뭐 나는 해병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소속의 욕구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크고 누가 얘기해도 다 알만한 이런 교회를 다니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이런 교회를 다니면 괜히 좀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사이즈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흡족지 않은 교회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규모는 굉장히 작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이름이 얼마나 알려진 교회냐 사이즈가 얼마나 큰 교회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이걸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속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느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어느 소속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속에서도 내가 장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고 싶고 이제 이런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정의 욕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크게 번창하는 사업이 뭐 감사패 뭐 이제 이런 거 주는, 그다음에 뭐 회장으로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주면서 이렇게 거실에다 이렇게 그거 진열해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로패 무슨 감사패 뭐 이런 거 쫙 많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정에 대한 욕구까지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가 해결이 돼야지 요 위가 여기가 자기 실현의 욕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제일 밑바닥에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모양이 이게 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단계를 간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제일 여기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실현을 한다는 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좀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우리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는 게 자기 실현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러한 거를 어느 정도가 다 만족이 돼야지 2단계가 나오는데 2단계를 다 만족하기가 그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재력을 실현한다 하는 게 큰 목표인 거는 사실인데 그러하게 다 그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거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 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본인은 지금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걸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4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지금 나는 머물러 있다는 거야.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그러한 욕구가 만족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중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매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사람들에 있어서 오늘의 삶의 목표는 뭐야? 안 죽고 살아나야 돼. 안 죽고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자기 실현이라든가 잠재력이 개발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엄두를 못 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실현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우리 그 사회에서 회자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생명이 위협받고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체들이 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서 너 뭘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으니?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실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싹 없어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만큼 젊은이들이 살아가기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하는 거를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이들이 이 그 취업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그 젊은이들 자체가 무슨 뭐 나약하거나 이래서 그런 보다는 그 젊은이들에게 마음 놓고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면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그 생각으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나는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겠죠. 이게 지금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한다 그럴 때 어떤 회사에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그 생존의 욕구가 요거를 이 요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젊은이가 만약에 회사를 간다면 이 어떤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일까요? 간단해요. 안 망하는 회사야. 안 망하는 회사. 응?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를 갔다 그럴 때 이 회사가 단단한, 왜? 내가 거의 억지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난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가 생존에 이거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불안한 사회에서는 여기에는 안 망하는 회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요새는 뭐 주 52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생존이 지금 하루하루 빵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이런 데서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근무 외에 수당이 많은 회사.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내가 딱 6시에 이 저녁이 있는 삶 좋죠. 근데 그 저녁에 있는 삶이 하려면 뭐가 허락이 돼야 돼? 그래도 될 정도로 내가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됐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내가 지금 저녁에 퇴근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가족이 살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잡 뛰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투잡 뛴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일하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잡을 뛰겠어요? 생존이 안 되니까 그렇지. 생존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생존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고 내가 사는 집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차근차근 일하고 아껴서 저축해서 집을 하나 장만하겠다.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저축을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부동산이 뛰는 이런 거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면 집 장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집을 장만하기 어려워진다는 건 뭐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안전이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의 가장 기본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하고 편하게 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 거처가 마련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안전이잖아요. 그게 안전이 안 되면 빵 들고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그 빵이 뭐가 그렇게 맛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건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이 무슨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기가 어렵다는 건 이게 어려운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위에 게 지금 이게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집을 하나 마련한다 이러는 게 단순히 그게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이 아니라 그 집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인 의미는 안전감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도 편하게 돌아갈 공간이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 이러한 이게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다든가 이런 건 다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가능하면 한 번 내가 어떤 그 취업이 되면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래 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연금도 나오는데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노후까지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 직업들이 뭐예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그다음에 교사 이제 이런 직업들이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러한 이 직업을 가지려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다 계속 이 공부하고 막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사는데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공무원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또 무슨 교사가 된다는 게 자녀들을 잘 우리 학생들을 키우는 건데 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제 2세를 키우는데 보람을 느끼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은 건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그게 정말로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적성이나 가치를 내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그게 나의 이 생존과 안전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직업을 갖는다면 본인도 나중에는 사실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중년이 되거나 우리 중년이 되면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허무한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한평생 이거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했다는 게 허무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빨리 우리가 안전이나 생존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걸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환경도 있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많이 사실 힘들 수도 있는데 그 객관적으로 힘든 것보다 내가 주관적으로 더 힘들게 느낄 수가 있어요. 더 내가 힘들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위로는 안 올라가고 계속해서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한참 우리가 6.25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많이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팠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먹고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도 이분들은 한평생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면 배가 고픈 상태로 살아가.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만성기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트로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심리적인 큰 상처.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트로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밥 굶어 때는 트로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 그래도 돈을 못 써. 그리고 어떡하고 있어? 계속 움켜쥐고 있어야 돼. 언제 내가 또 굶을지 몰라. 내가 굶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만성기아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불안해. 그런 데는 이분은 이제는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항상 불안해. 지금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부모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가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있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안 입고 안 먹고 모았던 세대야. 왜냐하면 살기 어려웠던 세대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데
자녀는 어떻게 돼요?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이거는 이미 다 마련돼 있던 사회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소속이 어디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차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차를 타고 내가 놀러 다녀야지 사람들이 한테 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이 밑에 거는 힘든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빨리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집이라도 좀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어, 부모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 모르니까 그다음에 뭐부터 마련해야 돼요? 차부터 하나 장만해가지고 주말이 되면 이게 놀러 가야 돼. 그래서 놀러 가기 쉬운 이러한 그 SUV 뭐 이런 거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그거 내가 좀 놀러 가야 되고 캠핑도 주말에 좀 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자녀들도 우리 주말에 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동해안에 뭐 캠핑 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도 캠핑 가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 애 기 꺾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가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도 볼 때는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이 정답이야.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정답대로 살기가 여건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해서 자꾸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전, 그 다음에 요거 어느 정도 돼서 이제 회사 다닌다 그러면 이게 또 추석 때 이제 가면 어른들이 어느 회사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 훨씬 더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중소기업 이렇게 조그만 거 다닌다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면서 안 망하지 그 회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또 대답하기 힘들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사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뭐를 하셨느냐 하면 40일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안 드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를 하셨다는 게 이런 이유를 보면 이분은 지금 뭐하고 지금 아주 궁극적으로 갔냐면 생존과 안전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본인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다는 거는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광야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러한 데서 40일을 지금 이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제일 취약할 때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 때 사탄이 이제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이잖아요. 40일 굶었지. 너 배고프지? 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이게 바로 이 생존에 대한 이 욕구에 대한 이 유혹을 지금 시험을 해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있습니다. 그 시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마귀가 사탄이 한 시험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를 이기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나중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하면 이러는 게 그 인정에 대한 욕구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 메즐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게 뭐 심리학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시험 받았던 그 내용을 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되는데 예수님의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배우고 느끼게 될 거는 예수님은 끝까지 뭘 얘기하셨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를 끝까지 이거를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잡고 계시는데 혼자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뜻대로 이거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이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메즐로우에 의하면 우리들의 그 자기 실현 다음에 요 위에 또 하나의 진짜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라는 거야. 우리 모두는 나의 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정말 이 불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 그게 사실은 그게 우리 잠재력의 실현과 그 실현을 넘어선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러한 큰 어떤 그 가치와 목적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는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이러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고 취업을 한다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가겠다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것과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만족이 돼야지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뭔가 큰 일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큰 갑부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그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빌 게이츠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하버드 대학이 주는 의미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는 대학이고 거기 나오면 되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무슨 뭐 명문대 그러는 이유가 명문대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거나 이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뭐 명문대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됐다는 걸 뭐 때문에 그래요? 하버드 대학을 계속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길을 갔나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된 거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나 하버드 대학에서는 배울 게 별로 없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하고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자기 집 차고에서 컴퓨터를 조립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오늘날의 빌 게이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이 사회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빌 게이츠 되기를 다 바라는데 하버드 대학교 중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졸업하고 하지. 되게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든 이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네 그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빌 게이츠처럼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실패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항상 역사는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을 하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정말 내가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려면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삶을 정말 내가 잘하고 내가 보람 있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택을 안 하고 미룬다고 해서 뭔가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왜? 이 선택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다. 우리 보통 이 젊은이들이 나이가 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어려웠을 때 시절을 생각 안 하는 거를 갖다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 한다.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모든 오늘날의 올챙이들이 개구리를 볼 때 그 개구리도 한때 올챙이였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성공했다고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들도 다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올챙이적 시절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지 태어날 때부터 개구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일인데 요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계속 힘들 때마다 이거를 염두에 두어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